1911년 3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뉴욕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 일과가 막 끝나가던 시간이었습니다. 10층짜리 LC빌딩 8층에서 불이 났어요. 누군가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던진 게 시작이었습니다. 면조각과 종이 패턴이 가득했던 그 통은 순식간에 불덩어리가 됐어요. 노동자들이 물통을 던져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은 작업대에서 작업대로 번졌어요. 노동자들이 출구로 달렸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계단문, 비상구문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18분 뒤 146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잠긴 문 하나가 미국 노동법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삼각 셔츠 공장 화재 사건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 뉴욕,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러시아에서, 동유럽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뉴욕의 공장들은 이 이민자들을 아주 싸게 부려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권리도 모르고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삼각 셔츠 웨이스트 컴퍼니는 뉴욕에서 가장 큰 블라우스 제조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여성용 블라우스 셔츠 웨이스트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공장 소유주는 맥스 블랭크와 아이삭 해리스. 두 사람 모두 러시아에서 이민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착취한 노동자들도 자신들처럼 러시아나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었어요. 공장은 LC빌딩 8층, 9층, 10층을 썼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500명. 대부분 14살에서 23살 사이의 여성이었어요. 이탈리아계와 유대계 이민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의 노동 조건은 이랬습니다. 하루 13시간 일했어요. 주 7일이었습니다. 점심 30분이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주급은 약 6달러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늘과 실, 다리미를 본인이 직접 사야 했어요. 심지어 재봉틀을 스스로 사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공장 관리자들은 그것도 싫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면 작업이 중단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상구와 계단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는 관리자만 갖고 있었어요. 도둑질을 막는다는 핑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 3월 25일이 왔어요. 불이 8층에서 시작됐습니다. 8층은 그나마 나았어요. 8층 사무실에 전화가 갔거든요. 8층 노동자들은 비상계단으로 내려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습니다. 10층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실이 있었고 소식을 빨리 들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옆 건물로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9층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9층에 알리지 않았어요. 9층 노동자들이 화재를 알게 된 건 8층 창문에서 불꽃이 9층 창문으로 튀어오를 때였습니다. 비명이 터졌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소방호스를 꺼내려 했는데 썩어 있었습니다. 비상구로 달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자 비상구 계단이 열기에 휘어지면서 무너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있었어요. 한 번에 12명씩밖에 탈 수 없었고 곧 작동을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기사 조지 푸지토는 목숨을 걸고 위아래를 반복해서 운행하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직접 케이블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가 구한 사람이 150명이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사망자는 더 많았을 겁니다. 노동자들은 창가로 몰렸어요. 소방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사다리가 6층까지밖에 닿지 않았어요. 불은 8층, 9층, 10층에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안전망을 펼쳤어요. 하지만 9층, 10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무게를 안전망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뛰었어요.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목격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창가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쏟아내는 것을 봤다. 한 젊은 남성이 여성 2명을 창문 밖으로 내보낸 뒤 세 번째 여성에게 키스한 후 그녀를 내보내고
자신도 뛰어내렸다. 두 여성이 손을 잡고 함께 뛰었다. 18분이었습니다. 불은 18분 만에 잡혔어요. 하지만 그 18분 동안 1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3명이 여성이었고 23명이 남성이었어요. 가장 어린 희생자는 14살이었습니다. 케이트 데온의 사라 말티제, 둘 다 14살이었어요. 그 주에 뉴욕 전체가 멈췄습니다. 신문들은 창가에서 뛰어내리는 여성들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어요. 일주일 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긴급 집회가 열렸습니다. 며칠 뒤 약 35만 명이 거리로 나와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렬에 참여했어요. 공장 소유주 맥스 블랭크와 아이사 캐리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검찰은 잠긴 문이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사망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문이 잠겨 있다는 걸 몰랐다고 했어요. 배심원들이 2시간도 안 되어 형결을 내렸습니다. 무죄였어요. 재판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섬난 군중을 피해 법원 연문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결국 두 사람이 각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1인당 7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사망자 1인당 400달러였어요. 두 사람은 오히려 이 화재로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전에도 공장 화재로 보험금을 탄 전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알려졌을 때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퍼킨스. 당시 31살의 사회운동가였어요. 그녀는 화재 현장에서 여성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녀는 노동자 권리를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됩니다.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제한, 아동노동 금지. 그것들이 모두 프랜시스 퍼킨스의 손에서 나온 법이었어요.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딜의 시작은 1911년 3월 25일이었다고요. 화재 이후 뉴욕주 의회는 공장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로버트 와그너 상원의원과 알프레드 스미스 하원의원이 이끈 이 위원회는 36개월 동안 뉴욕주 전역의 공장 1836곳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3년 안에 30개 이상의 새로운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비상구문은 반드시 바깥으로 열리게 하고 근무 시간 중 잠글 수 없게 했어요. 모든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층당 최대 수용 인원이 제한됐어요. 노동자들의 최대 근로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야간 근무가 금지됐어요. 정기적인 공장 안전점검이 의무화됐습니다. 이 개혁들은 뉴욕에서 시작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1938년에는 공정노동기준법이 제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추가근무수당, 아동노동 전면 금지. 이것들이 미국 전체의 법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1970년에는 직업안전보건청 OSHA가 설립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모든 노동자가 누리는 최저안전기준을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이 모든 것의 철학적 뿌리가 1911년에 그 화재에 있습니다. 146명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법들이 얼마나 늦게 생겼을지 알 수 없어요. 매년 3월 25일이 되면 뉴욕의 그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은 뉴욕대학교의 브라운 빌딩이 된 그 건물 앞에서 146명의 이름을 한 명씩 소리내어 읽어요. 케이트 데온의 14살, 사라 말티제 14살, 로즈 비아 로스토스키 19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사람, 폴란드에서 온 사람,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바다를 건넌 사람들. 그들이 죽었습니다. 잠긴 문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터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최저임금도 퇴근 시간도 안전한 비상구도, 그것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등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